처음에는 외마디 비명을 지르고 그 다음부터 말도 못하고 눈이 뒤집혀서 흰자위밖에 안 보였대. 영순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랭킹스쿨입니다. 지난 몇 년간 흉악범죄 발생률이 증가하며 인면수심 범죄자들을 향한 사회적 공분이 거세지고 있는데요. 좀처럼 뿌리 뽑힐 것 같지 않은 이런 범죄 문제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범죄자들의 처벌 수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결론으로 이어지곤 합니다. 사실상 폐지된 사형 집행을 재개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고 피해자와 피해자 유가족들을 2번 죽이는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 미국처럼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도입하는 등 확실한 엄벌주의를 채택해야 한다는 여론도 들끓고 있죠. 그런데 알고 보면 우리나라가 처음부터 이렇게 범죄자 처벌에 관대한 나라가 아니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현재 범죄자 인권을 지나치게 배려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한국의 과거는 조선시대 범죄자 고문 방법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상상조차 하기 힘든 잔인한 조선시대의 범죄자 고문 방법, 항상 재미있고 유쾌한 역사 수업을 보장하는 역사 스토리텔러 썬킴님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썬킴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랭킹스쿨 분위기가 굉장히 밝아요. 여기가요. 적응이 안 되네. 압슬은 구체적으로 어떤 고문 방법이고 혹시 얼마나 잔혹했을까요? 저도 안 당해봐서 몰라요. 고문을 왜 하냐. 그냥 죽여버리면 되지. 조선이라고 해가지고 죄가 없는데 죽이면 안 돼요. 죄가 밝혀져야 돼요. 증거가 지금처럼 무슨 DNA 검사해보자, 너의 DNA가 저기서 발견됐다, 이거 아니기 때문에 가장 확실한 방법은 뭐냐면 자백이에요. 왜냐면 기록을 해야 되니까. 얘가 죄인이라는 거는 증거를 기록에 남겨야 돼요. 얘가 지금 증거가 없으니까 가장 확실한 증거는 네가 했냐? 안 했다! 야, 지져. 말했다고 할 때까지 지져. 그래 내가 했다고. 그래 했지, 너 죄인이다 라고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고문을 해요. 압슬형, 압 누르다, 슬 무릎이에요. 자, 상상해봐요. 일단 죄인을 끌고 와요. 보통 일반적으로 그 고문을 일단 데리고 와서 두들겨 패는 것부터 시작해요. 난장이라고 해서 몽둥이로 두들겨 패요. 그래도 안 불죠. 압슬 들어가요. 도자기라든지 이런 거를 갖고 와요. 그릇 같은 거를 바닥에 깨요. 그 위에 죄인을 무릎 꿇게 해요. 놀라! 그냥 누르는 게 아니에요. 일단은 나무판을 갖고 와서 위에 얹어요. 그 다음에 형리라고 해가지고 형을 집행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위에 올라가요. 깨진 유리 위에 무릎 꿇고 있는 게 자체로 끝난 건데 보통 최대 6명까지 올라간다는 기록이 있는데 그래도 안 불죠. 그런 경우에는 돌을 가져와요. 돌을 위에 얹어요. 돌 하나, 돌 둘, 돌 셋 이렇게요. 이게 압슬형 당하면 대부분 다리가 부러져요. 부러지는 게 아니라 앞으로 못 걸어요. 산다고 해더라도 못 걸어요. 굉장히 조선시대 때 나쁜 형벌이었던 게, 엄한 형벌이었던 게 뭐냐면 일단 다리가 부러지면은 제사를 못 지내요. 절을 못 하니까. 조선에서 제사 못 지내는 거는 최악의 불효거든요. 산다고 해도 사는 게 아니에요. 저는 바닥에 유리가 깔리는 순간 다 불어요. 저도요.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뭘 원하시냐고. 네. 압슬로 고문당한 인물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심온. 누구냐면은 세종대왕의 장인어른이에요. 저걸 당했어요. 태종 이방원이라고 세종 아빠예요. 근데 이 양반이 무지막지하게 사람들을 많이 죽였어요. 특히 처가댁을 싹 몰살을 시킨 사람이에요. 자기 처가. 왜냐면 처가가 날뛰면은 국정이 농단된다는 거 알기 때문에 처남들 다 죽여버리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문제는 자기 때만 끝나면 돼. 자기 아들 처가도 내가 대신 쳐줄게. 세종의 장인어른이 시몬이라고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라고 했던 인물인데 근데 주변에서 가만히 안 놔둬 솔직히요. 딱 보니까 장인어른이잖아요. 나는 오지 말라고 하더라도 딸랑딸랑 모여들겠죠. 태종 이방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돈이죠. 이 사돈이 시몬을 명나라에 한번 사신으로 보낸 적이 있어요. 중국에요. 떠나는 날 그 집에 손님들이 어마무시하게 간 거예요. 잘 다녀주십시오 시몬 대감. 환송회를 여는 거야. 근데 이거를 태종 이방원이 딱 봤을 땐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온다 이거지. 저쪽 집안에 일이 줄되려고 충분히 가능하잖아 그 생각이. 어이구 이거 내가 더 늙기 전에 내가 손 좀 봐줘야 되겠네 해서 이 시몬이 중국에 가 있는 동안에 연못죄를 꾸며가지고 사돈이죠. 시몬을 뒤집어 씌운 거예요. 시몬은 몰라요. 전화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한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고 중국에서 신나게 다 사신이라고 아이고 저 압록강만 넘으면 다시 우리 조선이구나. 압록강을 넘어요. 기쁜 마음으로. 근데 압록강 건너편에 조선 땅에 막 사람들이 호조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나를 호송하러 온 경호부대인가 보다 했는데 태종 이방원이 명령을 내린 거지. 딱
압록강 대기하고 있다가 시몬 오면 바로 거기서 체포해서 끌고 오라고. 시몬은 압록강 건너자마자 철컹철컹해서 끌려와요. 나는 왜 끌려가는지 몰라. 일단 한양에 압송되고 난 다음에 그때 이제 들은 거지. 너 영모죄에 연관돼 있다. 내가 그때 벌써 다 세팅이 돼 있어. 불라고 빨리. 안 불어. 난 억울하다. 불라고. 어차피 네가 개겨봤자 이미 다 플랜은 짜여 있는 거라고. 감이 안 오냐? 지금 상황 파악 안 돼? 난 억울하다. 도자기 갖고 와. 결국에는 압슬형까지도 견뎌요. 근데 고문을 하는 담당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태종 이방원이 그쪽에서 벌써 오다가 내려온 거다고. 그러면 이걸로 게임 끝이에요. 기록은 없지만 제 판단은 이거거든요. 여기서 내가 죽어줘야지 내 딸이 산다. 그렇소. 내가 역모를 꾸몄소. 이 한마디만 하면 그냥 고통 없이 죽여줘요. 야사에 따르면 그 시몬을 고문했던 사람이 있죠. 정치적 라이벌이었거든요. 마지막으로 죽기 직전에 온갖 저주를 다 퍼붓고 죽었대요. 그 정도는 해야지 솔직히. 제가 들어보니까 줄이틀기라는 고문 방법이 있었더라고요. 어떠한 고문 방법이고 얼마나 잔혹했을까요? 보통 우리가 사극 보면 줄이를 틀어! 하잖아요. 조선 숙종, 장희빈 남편이죠. 숙종 이후부터 기록에 등장을 해요. 심지어 줄이 틀기가 꽤 오랫동안 이게 유지가 됐어요. 일제강점기 때는 일본 형사, 순사들이 우리 독립투사들도 줄이를 틀었다라는 기록이 있는데 전 개인적으로 봤을 때 제일 고통스러웠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줄이 트는 방법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우리가 사극을 보면 나오는 것 같이 발목을 묶어요 일단요. 그리고 무릎을 묶어요. 그럼 다리가 딱 이렇게 붙겠죠. 그 사이에 긴 나무 막대 두 개를 X자로 꽂아요. 그럼 이렇게 나무가 뻗어 있겠죠. 양쪽에 형을 집행한 사람 두 사람이 매달려요. 으차! 몸을 싣고 으샥! 밑으로 내리는 거야. 밑에 X자로 꺾여 있기 때문에 이 나무가 내 허벅지 위 있죠. 위를 누르면서 이렇게 나무가 사람의 무게에 실려가지고 내려가요. 그러면 일단은 허벅지 뼈가 부러져요. 딱! 하고 당시 이제 서양에서 온 그 기자가 남긴 기록이 있거든요. 줄이 트는 걸 봤대요. 일단은 줄이를 틀 때 하나 둘 할 때 정말로 딱 하는 소리가 들리면서 뼈가 부러지면서 허벅지 뼈 있죠. 이게 살을 뚫고 이렇게 올라왔대 이렇게요. 올라오겠죠. 그리고 피와 골수가 튀는 게 보인대요. 그리고 그 줄이 틀림을 당하는 사람은 처음에는 외마디 비명을 지르고 그 다음부터 말도 못하고 눈이 뒤집혀서 흰자위밖에 안 보였대요. 이건 살아도 더 이상 제대로 못 사는 거예요, 이건요. 이게 다리뼈가 살을 뚫고 나온다는 거는 만약에 동맥을 건드리면 과다출혈로 죽어요, 이건요. 조선의 그 고문 방법들 있죠. 기본적으로 거의 100% 제가 봤을 땐 죽어. 고문하는 목적은 이거예요. 어차피 넌 죽는다. 죽는데 빨리 불라고 네가 했다는 거 한 줄만 내가 기록만 하면 된다고. 그럼 보통 줄이틀기는 어떤 사람을 고문할 때 사용된 방법인가요? 줄이틀기가 보통 도적대라든지 정말 극악무도한 범죄자들을 고문할 때 줄이틀기가 시행이 됐고 이게 그 기록에 따르면 사형이라고 해서 프라이빗 사자 관청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처벌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관청이 허락 안 받고 자기들끼리 막 줄이틀었다는 기록도 있고 그래요. 저는 이쯤 이제 들으니까 이 형벌을 가하는 그 사람은 누구인가요? 우리가 보통 말하는 포졸들 이 형을 가해요. 근데 한 가지 형벌이 있는데 이건 다른 사람이 가요. 사형 중에서도 목을 치는 참수형을 치는 사람은 우리가 망난이라고 해요. 보통 망난이를요 그 드라마나 사극을 보시면은 백정들이 그 소 돼지 잡는 백정들이 와서 목을 친다고 묘사가 돼 있는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망난이는 누구라는 기록은 거의 없고 대충 나와 있는 기록에 따르면은 같은 사형수들끼리 네가 대신 목을 쳐주면 너 감형시켜줄게. 그럼 목 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록에 보면은 자기도 이제 사람 처음 죽여보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기록에 따르면 맨정신으로 안 하고 술을 엄청 많이 마신 다음에 꽐라가 된 상태에서 이거 쳤대요. 맨정신에 칼을 휘둘러도 정확하게 맞을까 말까인데 꽐라가 돼서요. 칼 갖고 와. 이게 제대로 쳐지겠나. 그래서 많은 케이스들이 경추 3번과 4번 사이에 정확하게 쳐야 되는데 뼈를 때려가지고 목이 안 끊긴 거예요, 첫 번째로. 그러니까 여러 번 쳤다는 기록도 있어요. 그래서 이 사형수의 가족들이 뇌물까지 줬어요. 제발 한 번에 끝내달라고. 조선시대 때 그러고 보니까 참 고문 방법이 잔인한 게 많네요. 그쵸. 아직도 남아있는데 강형이에요. 조선의 기본적으로 형벌은요 태장도유사 시스템이에요. 태형은 뭐냐면 간단하게 그 회초리로 때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것도 한 50대 미만으로요. 장형은 뭐냐면 몽둥이로 때려요. 60대에서 100대 사이에요. 근데 곤장이라고 들어보셨죠? 태형
형과 장형은 그냥 회초리와 몽둥이인데 곤장은 배 젓는 노처럼 생겨서 납작한 거예요. 이건 아무나 안 때려요. 곤장은요. 곤장은 군 형법 위반한 군인들만 처벌하는 건데 이거는 맥시멈 10대예요. 10대도 맞으면 죽어요. 피와 살점이 난무한대요. 한 대 치는 것보다 쫙! 파! 이런 기록이 있거든요. 곤장이 조선 후기 때 우리 사신이 중국 청나라에 한번 간 적이 있는데 같이 갔던 관리들이 중국에서 도적질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중국 청나라 측에서 항의를 한 거죠. 처벌하라고. 처벌 안 하면 우리 청나라에서 처벌하겠다고.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하냐면 곤장형을 때리기를 해요. 그래서 엎드리라고 한 다음에 곤장형을 치는데 당시 청나라 베이징에서요. 중국인들도 다 수백 명이 모여가지고 그걸 본 거예요. 이걸요. 그러니까 여러 대를 때리려고 했는데 한 대, 두 대, 세 대 때릴 때마다 피가 튀고 살점이 드러나고 뼈가 드러나니까 기록에 따르면 청나라 중국인들도 보다가 막 오열을 하고 중국 측에서 그만하라고 이 정도는 됐다고 왜 너무한 거 아니냐고 지금 사람 죽는다고 그래서 딱 15대 때렸다는 기록이 있어요. 15대면 죽어요. 장형도 솔직히 말해가지고 이거 앞에 곤장보단 덜하지만 몽둥이로 100대를 맞춰봐 이걸. 장형은 딱 정해져 있는데 앞에 난자가 붙어서 난장이 있잖아요. 난장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죄인이 오면은 호졸 형리들이죠. 와가지고 몽둥이 다 들고 와서 진짜 몰매 치는 거예요. 그 난장을 치는 난장. 우리가 말하는 젠장이란 말도 거기서 나온 거예요. 이런 젠장. 근데 원래 기본적으로는 발을 때리기로 돼 있거든요. FM대로 하면 발바닥 때리면 얼마나 아픈 줄 아세요? 정약일 선생님이 이런 기록을 남겼어요. 발바닥을 때리는 그 형벌은 발가락을 자르는 거라고. 발바닥을 때려야 되는데 어이구 빗나갔네 하면서 팍 엄지를 친 거야. 빡. 어이구 뭐가 날아가냐? 엄지 발가락이다. 도모지라고 또 들어는 봤어요. 뭔지 구체적으로 모르는데 어떤 고문 방법일까요? 도모지에서 나온 게 도무지예요. 도무지 알 수가 없다. 한자거든요. 그 지가 종이 지자예요. 한지 있죠 종이요. 이걸 물에 적셔요. 손발을 다 묶은 다음에 얼굴에 붙여요. 그렇게 질식사 시키는 거예요. 한 장 붙이고, 두 장 붙이고, 세 장 붙이고, 네 장 붙이고, 5장 붙이고. 불어. 계속 붙여가지고 안 되겠다. 여기서 끝내자면 이거로 질식사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조선 후기에 천주교 신자들 박해를 할 때 이거 도무지를 많이 썼어요. 그때 천주교 박해를 받던 그 신자의 기록을 따르면 무의식증으로 혀로 구멍을 뚫었대요. 이렇게. 숨이 안 쉬어지니까. 그때 이걸 또 종이로 막아서 시켜버려요. 보통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소달구지나 말에 사지를 묶어가지고 찢어 죽이는 거죠. 팔다리 묶어가지고. 근데 그거는 정확하게 말해서 능지처참, 정확하게 능지처사라고 하는데 능지처참이 아니라 거열형이라고 해요. 이 소달구지 묶고 찢어 죽이는 거예요. 이건 바로 안 죽어요. 팔다리가 뜯겨 나가도 난 의식이 있어요. 내 팔이 끌려가는 걸 보는 거예요. 내 팔, 내 다리. 근데 능지처참, 능지처사는 원래 중국에 있던 형벌인데 최대한 천천히 죽이는 게 능지처참이에요. 어떻게 죽이냐? 살점을 칼로 조금씩 떼서 죽여요. 실제로 이건 중국에 있었던 일이. 원나라 때 기록을 보면 한 200점을 떼가지고 죽였다. 명나라 때 이게 그 능지처참이 가장 끔찍하게 자행이 됐는데 기록을 보면 3000번 이상 살점을 뗀 거예요. 하루에 못 끝내요. 한 10번 이렇게 난도질하다가 사람 좀 쉬었다가 그리고 기절하면 깨워서 또 살점 떼고 3000번을 뗀 거예요. 이게. 그런 다음에 밤 되죠. 밤 되면 일단 감옥에 넣어두고 죽을 또 먹여요. 내일까지 살라고. 그 다음 동트면 또 살점 떼고 3300번. 그래서 맨 마지막에는 이제 3000번을 다 이 살점을 뗀 다음에는 배를 갈라서 죽인다. 근데 내가 이제 능지처사 선고를 받았어요. 너무 고통스러운 걸 알잖아요. 그래서 형 집행하는 형님한테 뇌물을 또 줬다는 기록이 중국에 있어요. 어떻게 뇌물을 줬냐면 먼저 나 죽여달라고 하기 전에. 그래서 몰래 칼을 가지고 심장을 먼저 찔러서 죽인대요. 죽인 다음에 이제 그 살점을 떼는 흉내내는 거지. 실제로 청나라 때 같은 경우에도 이 각드는 게 있었어요. 근데 명나라 때 같이 3000번 이상 타는 건 너무 잔인하다 해서 뭐 한번 10몇 번, 뭐 최대 100번까지만 하라. 근데 그 기록을 보면은 이 죄인의 살점이 이제 특효약이라고 해가지고 주변에 있던 그 주민들이 다 주워가가지고 약으로 했다고. 루신이라는 중국 작가가 있거든요. 루신이 쓴 여러 가지 작품들이 있는데 거기 보면 그런 그 내용이 있어요. 실제로 사형이 어디서 공개 처형이 된다 그러면 주민들이 와 몰려간대요. 죄수의 피를 먹으면은 이 만병통치약이라고 해서 기록을 보면은 만두를 또 찍어 먹었대 거기다가 피에다. 이제 이게 능지처사 또는 능지처참이에요. 근데 조선에서는 이게 너무 끔찍하다고 해서 이것까지는 안 하고 이제 거열형이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같이 소달고지에 팔다리 묶어가지고 팔다리 찢어 죽이는 거예요. 능지처사 안에 거열형이 들어가는 거죠.
요통, 허리, 참수 자르다. 작두로 허리를 잘라버렸어. 이거는 우리나라에서는 없었지만 중국에서는 상당히 흔한 형벌이었어요. 칼로 허리가 잘 안 나가요, 이게요. 바로 안 죽거든요, 진짜로. 그래서 엉금엉금 기어가면서 내 다리 하반신을 보면 죽는데요, 이렇게. 정확한 기록이 뭐냐면 명나라판 세조 영락제라고 있어요. 조카를 죽이고 삼촌이 황제가 됐어요. 근데 그러니까 정통성이 없잖아요. 조카를 죽이고 황제가 됐으니까. 그래서 어떤 조치를 취하냐면 방효유라고 당시 명나라 최고의 학자가 있었어요. 부른 다음에 나를 찬양하는 시를 쓰라고. 명나라 최고의 학자가 영락제 만세라고 시 써주면 난 정통성이 있잖아요. 붓이랑 먹이랑 벼를 주면서 찬양시 쓰라 했더니 알겠어. 딱 뭐라고 쓰냐면 야이 도둑놈 새끼야 라고 씁니다. 한 번 더 기회를 준 거예요. 한 번 더 기회 줄 테니까 내가 찬양 글 쓰라고. 똑같은 거예요. 야, 이 도둑놈 새끼야! 그래서 뭐 하냐면 너의 일가, 친척, 처가, 외가, 본가 플러스 네 친구, 동창까지 다 죽여버려요. 1000명을. 1000명을 죽였는데 가장 잔인한 게 뭐냐면 방효유를 세워놓고 일가, 친척, 처가, 외가, 본가, 친구들이 다 죽는 걸 보게 해요. 지 앞에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방효유를 죽여요. 요참형으로. 작두 갖고 오라고 해서 허리를 끊어. 근데 방효유가 정말 징한 게 뭐냐면 자기 피 있잖아요. 허리가 끊겨서 기어가는데 이 피 가지고도 도둑놈 바닥에 쓰다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엄청난 고문과 형벌들이 조선에 존재했어요. 사약 주는 거 있죠? 사약은 솔직히 정식 법전엔 없어요. 장희빈 마시고 김혜수가 피 흘리고 아니 이게 비소라는 그 약품으로 만드는데 이게 바로 안 죽어요. 사약이 보통 죽을 사자로 알고 있더라고요. 아니 고마울 사자예요 이게요. 왜냐면 조선 같은 경우에는 신체는 부모한테 받은 거기 때문에 훼손하면 안 돼요. 근데 사약을 완차 때리면은 내 몸은 그대로 보존이 되잖아요. 그래서 보통 사약을 받으면 임금 있는 쪽으로 절하고 완차 때려요. 고맙다고. 그리고 사약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마시고 완전 이게 아니라 애매해요. 독은 독인데 그렇게 강한 독이 아니야. 그래서 기록을 보면은 16잔인가 마셨는데도 안 죽은 케이스도 있어요. 배만 부른 거지. 심지어는 마시다가 어이가 없는 자기도 그 포도 대장 있잖아요. 자네도 한잔 할까? 이런 경우도 있어요. 오늘은 전문적인 이런 역사 자료를 보지 않으면 잘 모르는 고문 방법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조선시대에 이렇게 다양한 고문 방법이 있다는 걸 저도 처음 알게 된 것 같은데요. 징역, 금고, 벌금, 구류 등 오늘날 대한민국 형법이 규정하는 비교적 상식적인 처벌에 대해서만 듣다가 그때 그 시절 형벌에 대해서 살펴보니 살벌하다 못해 정말 공포스럽기까지 한데요. 피해자에게 어마어마한 고통과 피해를 입힌 만큼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는 게 마땅하다고 여겨지긴 하지만 이 정도까지 잔인할 필요가 있을까 싶은 생각도 들긴 합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랭킹스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